우리 누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 우리 누나랑 똑같이 생겼네. 꽁꽁 언손을 불어가며 호떡을 팔던 33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꼬마 손님이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간절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엄마를 잃은 걸까요? 고작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혜진에게 누나와 똑같다고 말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파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살을 내는 한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33 혜진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호떡 반죽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붉게 얼어붙어 있었고 하얀 김이 올라오는 호떡판 위로 그녀의 숨결이 희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두툼한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낡은 천막 포장마차 안으로 바람이 매섭게 스며들었고 혜진은 이를 악물며 호떡을 뒤집었습니다. 호떡이요. 따뜻한 호떡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라도 밝게 들리려 노력했어요.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손님은 드물었고 겨울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더 썰렁해졌죠. 그러다 혜진은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그건 바로 얼마 전에 받은 검정고시 성적표였어요. 전 과목 우수라는 글자와 함께 숫자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지만 혜진에게 그건 그저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혜진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폐암 말기인 할머니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혜진이 어린 시절부터 친딸처럼 친손녀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와 천막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호떡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 최고급 주택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강그룹 회장댁, 거대한 저택 안. 수십 가지 사내진미가 가득한 식탁 앞에 8살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주방장님이 도련님 입맛에 맞춰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작아 보였죠. 운전기사 김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준호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 숟갈도 안 드셨군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했고 입술은 창백했어요. 회장인 태원은 아이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안 먹었나? 가정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준호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충격이 아이의 식욕 자체를 닫아버렸다고요. 태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이가 잃은 건 단지 밥을 먹는 능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원은 준호를 태우고 외출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요? 준호가 물었지만 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강남의 밤거리를 달렸고 창밖에는 화려한 불빛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은 그 어떤 불빛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코를 찡긋하며 말했죠. 아빠, 저기 냄새. 태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 건너편 어두운 골목 입구에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천막 안에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달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왔죠. 준호는 그 냄새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저거 뭐예요? 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김 기사, 잠깐 세우지. 차에서 내린 준호는 포장마차로 다가갔습니다. 혜진은 손님이 오자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호떡 드릴까요? 준호는 호떡판에서 올라오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달아요?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달죠. 따뜻하고 달고 안에 꿀도 들어가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손으로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그 손이 너무 차가워 보여 마음이 찡했죠. 손이 꽁꽁 얼었네. 잠깐만. 혜진은 갓 구운 호떡을 종이에 싸서 내밀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준호는 호떡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아이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따뜻한 단맛이 입안에 퍼지자 준호의 눈동자가 조금씩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태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무언가를 먹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준호는 호떡을 한 입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죠. 그 웃음이 너무 오랜만이라 태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맛있어요? 혜진이 조심스레 묻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따뜻해요. 혜진은 그 말 하나에 가슴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내일도 와요. 누나가 더 맛있게 해줄게. 혜진은 아이가 좋아할까 싶어 일부러 누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이는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작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같이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태원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이가 호떡을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대할 수 없었어요. 김 기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차를 세우고 준호를 내려주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발로 달려가 혜진을 찾았죠. 누나. 혜진은 그 부름이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왔어. 오늘은 꿀 많이 넣어줄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혜진과 준호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은 호떡을 뒤집으면서도 아이의 표정을 살폈고 준호는 호떡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멍해지곤 했어요. 준호야 무슨 생각해? 혜진이 물으면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혜진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아이가 안고 있는 그리움이 너무 커서 호떡 한 장으로는 덮을 수 없는 상처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 갈수록 날씨는 더 추워졌습니다. 손님도 뜸해졌고 혜진은 오늘 장사를 접어야 하나 망설였어요. 그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누나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혜진은 호떡 반죽을 붓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혜진은 잠시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버티는 표정에 가까웠어요. 나중에 사람들 밥이랑 건강 챙겨주는 일하고 싶어. 누가 아프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먹는 거잖아. 준호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누나는 꼭 할 수 있어요. 누나 호떡 진짜 최고니까. 혜진은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준호는 호떡을 다 먹고도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왜? 하고 묻자 준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죠. 누나 얼굴 좀 보여줘요. 혜진은 목도리를 더 올려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준호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결국 천천히 목도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손에서 동전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고 숨이 멎은 듯 입술이 벌어졌어요. 혜진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터져나왔죠. 우리 누나랑 똑같이 생겼네. 혜진은 웃으려 했습니다.
어린애 말이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너무도 진지했어요. 준호야, 무슨 말이야?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눈도 코도 입도 누나랑 똑같아요. 혜진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해도 그 속에 담긴 그리움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준호는 그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혜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김 기사 아저씨. 준호가 운전석을 향해 말했어요. 네, 도련님. 우리 엄마 사진 있잖아요. 서재에 있는 20살 때 사진요. 김 기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 사진이 왜요?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떡 파는 누나가 꼭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김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7. 김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죠. 집에 도착한 준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20살 젊은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 앞에 서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닮았어. 아니, 똑같아. 아이의 손이 사진 유리를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따뜻했던 기억이 밀려오는 듯 했죠. 준호는 액자를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아온 호떡을 하나씩 꺼내 먹었습니다. 달콤한 시럽이 입안에 퍼질 때마다 준호는 생각했어요. 내일은 꼭 할아버지한테 말해야겠다. 호떡 파는 그 누나가 엄마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한편 포장마차에 남은 혜진은 준호가 떨어뜨리고 간 동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동전이었어요. 아이고 꼬마, 동전 놓고 갔네. 혜진은 동전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오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목도리와 모자를 다시 쓰고 호떡을 붙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준호라는 꼬마 손님 덕분이었죠.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 혜진은 혼잣말을 하며 호떡판을 뒤집었습니다. 자신도 엄마 없이 자란 시간이 길었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닮은 누나를 만난 기쁨에, 혜진은 순수한 꼬마가 준 따뜻함에 마음이 포근했죠.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강그룹 회장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강태원 회장은 늘 그렇듯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자세는 재계의 거물다운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호 도련님이 아침부터 찾으십니다. 태원은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평소 아침잠이 많던 준호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건 드문 일이었죠.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잠옷 차림의 준호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이 손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그 얘기 꼭 해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태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자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준호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앉아서 얘기해보렴.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서재에서 가져온 엄마의 20살 사진 액자였어요. 할아버지, 호떡 파는 그 누나 말이에요. 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제도 호떡을 먹었다고 했지. 그 누나가 어떻다고? 준호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콕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요. 그제는 모자랑 목도리 때문에 잘 몰랐는데 어제는 날씨가 좀 덜 추워서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태원은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태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닮은 사람이 있단다. 특히 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엄마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웃는 모습까지 다 똑같았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원은 손자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알았어. 우리 준호가 그렇게 느꼈구나. 태원은 조금 더 물었습니다. 그 누나는 몇 살쯤 되어 보이더냐? 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어른이에요. 아줌마 같기도 하고. 근데 웃을 때는 엄마처럼 되게 예뻤어요. 태원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태원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내 엄마는 참 예뻤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그 누나는 다른 사람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정말 닮았어요. 할아버지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할아버지도 한번 보도록 하마. 이제 가서 씻고 학교 갈 준비하렴. 오늘도 학교 끝나고 그 누나한테 갈 거니? 준호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네. 오늘도 갈 거예요. 누나가 기다린대요. 아이가 방을 나간 후 태원은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남기고 간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와 똑같이 생긴 누나. 그날 밤 태원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눈앞에는 죽은 딸 유진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10살의 유진, 그리고 아기를 품고 있던 20살의 유진. 태원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손자의 순수한 확신이 오래 잊고 있던 상처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호떡 파는 누나가 유진을 닮았다는 말.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원은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막 회사를 물려받아 젊은 회장이 되었을 때 유진은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똑똑한 딸.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 유진은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사드리고 싶어서 모셔왔어요. 남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태원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 만큼 평범한 사람이었죠. 가난한 환경에서 홀로 버티며 살아온 청년. 유진은 그 사람의 순수함과 열정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원은 단호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그런 남자와 만날 수는 없다고 믿었어요. 태원은 그 남자를 따로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면 되겠나? 남자는 모욕적인 제안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태원은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그런 감정은 배고플 때나 하는 거야.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유진이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전 유진 씨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태원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태원은 그 남자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은 쓰러진 연인을 부축하며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태원은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이 남자는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니다. 당장 정리해. 유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이 사람을 사랑해요. 부녀의 대립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태원은 결국 돈과 권력을 동원해 그 남자를 유진 곁에서 쫓아냈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유진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임신 사실이 밝혀졌죠. 태원은 딸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유진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아버지가 빼앗아간 그 사람의 전부예요. 유진은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어요. 임신 기간의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유진의 몸은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아이를 부탁해요. 그것이 유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한 채 아이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태원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했습니다. 차가워진 딸의 손, 마지막 눈빛, 그리고 갓 태어난 준호의 울음소리까지. 태원은 떨리는 숨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죽인 거야, 유진아. 가문의 체면, 명예, 재벌가의 자존심. 그 모든 게 딸의 생명보다 중요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준호를 키우며 태원은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손자를 볼 때마다 딸이 떠올랐고 그래서 더욱 과보호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손자의 말이 단순한 착각이기를 바라면서도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유진을 닮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태원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포장마차의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혜진은 반죽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혜진입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보호자님, 어제 말씀드린 입금이 아직 확인이 안 돼서요. 오늘 오전 중으로 처리가 안 되면 치료 진행이 어렵습니다. 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알고 있던 말인데도 입으로 들으면 더 무서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오늘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혜진의 어깨가 눈에 보이게 축 늘어졌어요. 바람이 천막을 세게 흔들었고 호떡판 위 김이 한 번 확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호떡을 뒤집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폐암 말기의 할머니.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혜진이 어린 시절부터 친딸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죠. 혜진에게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혜진은 오늘도 호떡을 팔아야 했어요. 눈물이 나도 무서워도 결국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태강그룹 회장 저택은 또 다른 조용함 속에 있었습니다. 수십 가지 사내진미가 가득한 식탁 앞에 8살 준호가 앉아 있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죠.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오늘은 도련님 입맛에 맞춰 특별히 준비했어요. 준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깡마른 팔과 다리는 더 가늘어 보였고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죠. 태원은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준호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충격이 아이의 식욕 자체를 닫아버렸다고요. 태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이가 잃은 건 단지 밥을 먹는 능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 며칠 준호가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호떡을 먹기 시작했고 얼굴빛도 조금씩 돌아왔고
무엇보다 눈에 기다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늘 혜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그 누나한테 가면 안 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태원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오너라.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이 아주 조금 반짝였습니다. 태원은 그걸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작은 변화가 태원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김 기사는 준호를 데리고 포장마차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준호는 작은 발로 달려가 혜진을 찾았죠. 누나. 혜진은 그 부름이 여전히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왔어. 오늘은 꿀 많이 넣어줄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늘 차가웠고 혜진은 그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했어요. 저 작은 손이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라 보였거든요. 준호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달콤한 시럽이 입안에 퍼질 때마다 아이의 표정이 아주 잠깐 풀렸죠. 따뜻해요. 준호가 조용히 말하면 혜진은 그 말 하나에 가슴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준호는 호떡을 다 먹고도 쉽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혜진이 왜? 하고 묻자. 준호는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죠. 누나 손 아파요? 혜진은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아니야. 누나 괜찮아. 호떡 굽는 손은 원래 이래. 그러자 준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커서 누나 손 안 아프게 해줄게요. 혜진은 순간 말이 막혔어요. 아이 말이 너무 착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호떡판을 한 번 더 뒤집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즈음 태원은 결국 직접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세단이 골목 끝에 조용히 멈춰 섰고 태원은 차창 너머로 포장마차를 오래 바라봤어요. 하지만 하필 그날 혜진은 모자와 목도리를 깊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거의 가려졌죠. 태원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도 얼굴을 못 보나? 그런데 태원이 그날 먼저 본 건 혜진의 얼굴이 아니라 혜진의 마음이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다가와 동전을 몇 개 쥔 채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저 이걸로 하나만. 혜진은 그 동전을 한 번 보고 노인의 손을 한 번 보고 말없이 호떡을 봉투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아니도니.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누가 이렇게 하나 쥐어주면 그날은 좀 버틸만 했거든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연신 고맙다고 했죠. 그 뒤에도 돈이 모자란 학생이 망설이자 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2개 가져가. 나중에 주면 돼. 태원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어요. 딸 유진이 떠올랐거든요. 유진도 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손자 말이 착각이기를 바라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그날 밤 태원은 결국 박비서를 불렀습니다. 박비서. 예, 회장님. 태원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포장마차 호떡 파는 여자. 조용히 신원 확인해봐. 박비서가 잠깐 멈칫했죠. 어떤 범위까지 확인할까요? 태원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가족관계. 특히 부모 쪽. 박비서가 나간 뒤 태원은 위스키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썼고 입안도 썼어요. 제발 그냥 닮은 사람이었으면. 며칠 뒤 태원 서재 책상 위에 얇은 봉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겉면에는 단 2글자만 찍혀 있었어요. 극비. 태원은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는 얇았는데 그 종이에 적힌 글자들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김혜진. 만 33세.
태원은 무의식적으로 이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혜진. 입안에서 굴려보는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져서 그게 더 불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주소와 생활 형편이 적혀 있었어요. 거주 반지하 월세. 동거 박순자여 70대. 관계 실질적 보호자. 태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친가족이 아니라 보호자. 다음 줄이 이어졌습니다. 박순자 폐암 말기 치료 중. 병원비 미납 이력 있음. 혜진 노점이 주수 입원. 생활고 심각. 태원은 서류를 보는 동안 한 번도 숨을 깊게 못 쉬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면 글자들이 더 선명해질까 봐요. 그리고 태원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항목이 나왔습니다. 친부 미기재. 출생신고 불안공란. 태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공란. 그 단어가 서재 공기를 얼려버린 것 같았어요. 설마.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하고 싶은데 보고서가 계속 태원을 밀어붙였습니다. 친모 관련 기록 일부 불명확. 과거 주소지 이동 다수. 증언 혜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사진 한 장 없이 성장. 태원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 태원은 딸 유진을 떠올렸어요. 그날 자신이 빼앗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숨 쉴 자리, 유진이 사랑할 권리, 유진이 웃을 이유까지. 그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태원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죠. 말해. 혜진 씨 노점 자리. 내일 오전 구청 단속 예정입니다. 태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뭐라고? 철거팀이 들어갑니다. 민원 때문에 일정이 당겨졌다고 합니다. 태원은 서류를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골목. 얇은 천막. 뜨거운 판 앞에서 버티는 혜진. 그 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혜진의 오늘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준호의 내일도요. 박 비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직접 나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언론도.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건 이미 오래전에 다 해봤어. 그 말 끝이 서늘하게 떨어졌습니다. 태원은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죠. 내일 내가 직접 간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창밖 바람이 유리창을 세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무너지기 직전의 경고처럼요. 태원은 잠깐 멈춰서서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살 유진. 아기를 품고 웃던 유진. 태원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번엔 늦지 않게 할게.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눈이 내린 것도 아닌데. 바닥은 축축했고 바람은 유난히 날이 서 있었어요. 혜진은 새벽부터 천막끈을 고쳐 묶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람이 거칠게 불었는지 한쪽 끈이 느슨해져 있었거든요. 손끝은 얼어붙었고 호떡 반죽은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호호손을 불며 호떡판에 첫 반죽을 올렸어요. 지글. 첫 소리가 나자 혜진은 잠깐 안도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란 조끼. 구청 단속. 철제 집게와 서류철을 든 사람들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혜진의 손이 굳었습니다. 호떡 뒤집개가 툭 하고 판 위에 떨어졌어요. 아니, 잠깐만요.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어요. 저 오늘은 꼭 해야 돼요. 할머니 병원비가 오늘이 마감이라서요. 제발 오늘 하루만요. 단속반 중 한 사람이 서류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민원 접수됐고요. 불법 노점은 원칙대로 철거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 하루가 혜진에게는 전부였거든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호떡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저 여기서 도망도 안 가요. 제발요. 하지만 단속반은 고개를 젓고 뒤쪽에서 철거팀이 천막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끈을 잡는 손, 철제 프레임을 해체하려는 손. 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명품 코트를 입은 준호가 골목 입구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김 기사가 허둥지둥 따라오고 있었죠. 도련님, 위험합니다. 준호는 그 말도 듣지 않고 혜진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붙잡는 철거팀 손을 보더니 작은 몸으로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여기 누나가 있어요. 혜진은 얼어붙은 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 여기 왜 왔어?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죠. 누나 여기 없어지면 나 또 못 먹어요. 그 말이 너무 순수해서 혜진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속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야, 비켜. 위험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누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누나는. 준호는 급하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밖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시선을 돌렸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낮은 구두 소리. 태강그룹 회장 강태원이었습니다. 태원은 단속반과 철거팀 그리고 천막 앞에서 떨고 있는 혜진, 그 앞을 몸으로 막아선 준호를 한 번에 훑어봤어요. 준호가 태원을 보고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태원은 대답 대신 천천히 혜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목도리를 더 끌어올리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태원은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 무슨 일입니까? 단속반이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구청 단속으로. 태원은 그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정리하세요. 지금 당장. 단속반이 더듬더듬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규정상. 태원은 고개를 돌려 박비서를 불렀습니다. 박비서. 어느새 태원 뒤에 서 있던 박비서가 한 걸음 나왔습니다. 예, 회장님. 태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절차 밟아. 불필요한 충돌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 박비서는 바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몇 초 뒤 단속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철거팀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천막 끈을 놓는 손이 멈추고 사람들이 뒤로 빠져나갔어요.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심장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더니 혜진을 올려다봤어요. 누나 괜찮아요? 혜진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때 태원이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자, 목도리, 반쯤 가려진 얼굴. 태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김혜진 씨.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태원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서 말했죠. 목도리. 잠깐만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혜진의 손이 목도리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알았어요. 이 남자는 단속을 막으러 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러 왔다는 걸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태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확 멎는 것처럼요. 태원은 입술이 떨린 채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유진. 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저 유진이 아닌데요. 하지만 태원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듯 혜진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봤죠? 똑같죠? 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혜진을 바라보며 한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내 딸. 혜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딸.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태원은 마지막으로 낮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당신 누구 딸입니까? 혜진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혜진의 낡은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병원. 혜진은 전화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어요. 태원도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받으세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혜진입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원은 그 눈물을 보고 결국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병원. 어딥니까?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왜 회장님이? 태원은 한 박자 쉬고 단단히 말했어요. 지금은 이유보다 사람부터 살립시다. 혜진은 그 순간 이 남자가 적인지 구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골목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다시는 작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세단 안, 혜진은 손끝이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뒷좌석에서 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잃은 듯 울던 아이가 이제는 안도한 얼굴로 혜진 소매를 살짝 잡고 있었죠. 누나 괜찮아요? 나 때문에 무서웠죠? 혜진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준호가 있어줘서. 누나가 덜 무서웠어. 그 말은 절반쯤 진심이었고 절반쯤은 아이를 달래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은 자꾸 앞좌석 태원에게 갔어요. 태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턱선이 굳어 있었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숨이 너무 무거워서 차 안 공기까지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까 그 말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태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목도리 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저 그냥 호떡 파는 사람이고요. 준호가 착각한 거예요. 그리움이 만든 말일 수도 있잖아요. 태원이 그제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혜진은 숨이 멎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보는 눈이었거든요. 태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착각이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혜진 가슴을 차갑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박 비서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접수창구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였고 태원은 VIP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받았죠. 혜진은 그걸 보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재벌 회장이랑 병원에 들어가고 있네. 준호는 혜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혜진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닭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태원이 짧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박순자요. 박 비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7층. 안병동입니다. 혜진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알고 있었지만 안병동이라는 말은 입으로 듣는 순간 더 현실이 됐거든요. 7층. 문이 열리자 병원 특유의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따뜻한 죽, 그리고 어딘가의 울음. 혜진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원은 먼저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안내하세요. 혜진은 박 비서를 따라갔고 준호는 혜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 앞에 섰을 때 혜진은 문손잡이를 잡고도 한참을 열지 못했어요.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혜진아. 혜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창문 옆 침대에 박순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볼은 홀쭉했고 손목은 너무 가늘었고 숨소리는 얕았어요.
혜진은 그 순간 끝까지 붙잡고 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아주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보자 입꼬리를 조금 올렸어요. 왔냐, 우리 혜진이. 혜진은 침대 옆으로 주저앉아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늦었어요. 오늘 안에 꼭 입금하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그때 태원이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뒤를 돌아봤어요. 태원은 병실 문 앞에서 멈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회장의 표정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태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몰라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몇 초 뒤 할머니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원. 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을 아세요? 할머니는 혜진을 보지 못했어요. 태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이 아니라 오래된 공포 같았죠. 태원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왜 왔냐? 왜 이제 와서? 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굳게 다물었어요. 혜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태원 사이에 엄청나게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그때 할머니가 혜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인데도 힘이 이상하게 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숨을 쥐어짜듯 말했죠. 혜진아, 너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게 있다. 혜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뭘 들키면 안 돼요? 할머니는 태원을 곁눈질로 보고 다시 혜진을 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 내 엄마 이름.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 그 이름은 저 사람한테는 칼이다.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엄마 이름이요? 할머니의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정정민. 이정민. 그 순간 태원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태원의 손이 떨렸어요. 위스키 잔을 들 때도 안 떨리던 손이 지금은 대놓고 흔들렸습니다. 이정민. 태원은 낮게 되뇌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 이름을 회장님이?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바로 말했죠. 보호자분들, 밖으로 나가주세요. 환자분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혜진은 할머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가지 마요. 간호사가 혜진을 떼어냈고 혜진은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 찬 공기. 혜진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혜진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혜진 손등을 만졌어요. 누나 울지 마.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시죠.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의사가 덧붙였어요. 환자분이 두 분 다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혜진은 태원을 돌아봤습니다. 태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 안 할머니는 숨이 가쁘게 올라오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혜진 손을 잡고 그 다음 태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말을 꺼냈습니다. 태원. 그 아이. 유진이가 낳은 애가 아니라.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가요? 태원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엄마. 유진 아니야. 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는 혜진을 보며 마치 죄를 고백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아, 너한테도 말 못했는데. 혜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입에서 진짜 비밀이 떨어졌습니다.
준우 엄마는 내 언니야. 병실 안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혜진은 할머니 손을 잡은 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준우 엄마는 내 언니야. 언니. 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 언니 없어요. 태원은 할머니를 똑바로 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숨이 가빴지만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책임. 내가 평생 그걸 책임지고 살아왔다. 준호는 분위기를 느꼈는지 혜진 뒤로 바짝 붙었습니다. 누나 나 무서워요. 혜진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팔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준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어요. 유진이는 20살에 죽은 거 맞다. 태원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말고도 그 집엔 아이가 하나 더 있었다. 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 더요? 할머니는 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 어릴 때 사진 한 장 없이 자란 이유. 이제 말할게.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원이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준호의 어머니라는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의 이름이 서연이야. 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 그 이름은 태원이 지워버린 이름이었어요. 서류에서도, 사람들 입에서도, 기억에서도요. 태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은 내 딸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당신 딸 맞아. 태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힘겹게 숨을 쉬며 끝까지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남자 데려왔을 때 당신이 돈으로 쫓아냈지. 그날 유진이 혼자 아니었다. 태원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유진의 일입니다.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어요. 아니, 당신 일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너는 서연이 딸이야. 혜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 언니 딸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유진이 배달은 언니였다. 태원의 숨이 막혔습니다. 배달은?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죠. 유진이 엄마가 정민이었잖아. 당신 첫사랑. 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민. 할머니가 이어갔습니다. 정민이가 젊을 때 당신한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서연이야. 태원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할머니는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아프게 말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당신이 만들었지. 혜진은 숨이 가빴습니다. 그럼 서연 언니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할머니의 눈이 젖었습니다. 없다. 혜진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없다니요. 할머니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는 출산하고 사라졌어. 나도 못 찾았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준호는요?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겁먹은 눈으로 혜진만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죽고 나서 태원 내가 준호를 데려갔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했다. 유진이 낳은 아이다라고. 태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할머니는 숨이 찢어질 듯 가빠지면서도 끝까지 말했어요. 달라. 서연이가 낳은 애야. 준호는. 서연이가 준호 엄마다. 태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연이는 내 눈을 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사라졌다.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언니도, 엄마도, 사진도 왜 없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때 준호가 혜진 소매를 잡았습니다. 누나. 그럼 나 엄마는? 누나 언니야? 혜진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포장마차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그리움, 무서움,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 혜진은 목이 꽉 막혔지만 아이에게는 말해줘야 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태원이 낮고 꺾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혜진 씨는? 준호에게. 혜진은 태원을 올려다봤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이상한 연민도 섞인 눈빛이었죠. 혜진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준호에게 저는 이모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태원의 눈이 감겼습니다. 이모. 그 한 단어가 태원의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태원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나는 또, 내가 또.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태원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태원아, 이제는 사람을 돈으로 정리하지 마. 태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저 혼자 두지 마요. 할머니는 혜진 손을 꼭 잡고 힘겹게 웃었습니다. 혼자 아니야. 이제 너 혼자 아니야. 할머니의 눈이 준호에게 갔고 태원에게 갔고 마지막으로 혜진에게 돌아왔습니다. 혜진아, 너 준호 미워하지 마라. 혜진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워 안 해요. 할머니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삐. 혜진은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울음을 울었습니다. 준호는 혜진 옆에서 작은 손으로 혜진 팔을 꼭 끌어안았어요. 태원은 병실 한쪽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원은 박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연. 찾아. 박비서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태원은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혜진과 준호. 두 사람에게 다시는 내가 상처 주지 않게. 며칠 뒤 혜진은 다시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은 그대로였지만 혜진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날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호떡만 보고 달려온 게 아니었죠. 이모.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혜진은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다가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이모 왔다. 준호는 혜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손을 잡아주는 손이 이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태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유진아, 정민아, 서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사과는 늦었고 남은 건 책임뿐이었습니다. 혜진은 호떡판에 반죽을 올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 준호 지킬게. 바람이 불어왔고 호떡판이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김 속에서 혜진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검은 세단이 한 대 더 멈춰 섰습니다. 태원차가 아니라 낯선 차. 창문이 내려가고 여자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러나왔어요. 준호.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왜인지 가슴이 찢어질 만큼 익숙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다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운명의 실타래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